고 하나 다름없는 거지 같은 년 걷어줬더니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유세 떤다.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카카오톡에서 낄낄거리며 주고받은 말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한 번도 안 빼먹고 꼬박꼬박 보내드린 돈이 그깟 몇 푼이랍니다. 전세금 1억 5천만 원도 도혜원 씨가 넣어드렸고 남편 월급은 단 한 푼도 가정에 들어온 적이 없었죠. 글쎄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생활비를 종잣돈 삼아 억대 개모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월급을 통째로 그 구멍 메우는데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졸 출신으로 맨바닥에서 시작해 동네 최고 공인중개사 대표까지 올라간 사람한테요. 근데 도혜원 씨 그냥 울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를 한 장 한 장 캡처하고 법무사에게 증거를 전송하고 시댁으로 흘러간 모든 돈의 흐름을 장부에서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사무소에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전화를 겁니다. 시어머니 카드 정지, 생활비 자동이체 해지, 시댁 공과금 납부 계좌 전부 삭제.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혜원 씨가 십수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지식으로 어떤 복수를 설계했는지, 과연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 도혜원입니다.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동산 사무실 막내로 들어가서 십수년을 버텨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연을 신청한 건 제가 피 같은 돈을 바쳐가며 모셨던 시댁 식구들의 배신을 어떻게 되갚았는지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뒤에서 저를 거지 같은 년이라 조롱하고 제 신분증까지 훔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거든요. 부동산 일을 하며 쌓아온 지식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선배들 커피를 타고 밤늦게까지 매물 장부를 정리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이 악물고 버틴 끝에 저는 우리 동네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32에 했습니다. 남편 안상우는 중소기업 영업직 사원이었고 저보다 수입이 한참 적었죠. 저는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늘 조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제 이름으로 넣어드린 것도 시어머니 천동숙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드린 것도 다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서 시어머니 계좌로 칼같이 이체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먼저 잠이 들었고 저는 남편이 놓고 간 아이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급하게 확인할 매물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켜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의 대화방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알림을 눌렀습니다. 대화방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안희진이 나눈 메시지가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 천천히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시누이가 보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또 이번 달도 200 보냈어? 시어머니의 답장이 바로 아래 붙어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유세는 혼자 다 떨어. 키읔키읔키읔키읔 진짜 웃긴다. 고 하나 다름없는 거지 같은 년 걷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 아래에 음성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야, 희진아. 혜원이 그년이 이번에 또 통 크게 쓴다고 난리야. 거지 같은 년 걷어줬더니 돈 좀 번다고 유세는.
신우이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근데 계속 뽑아 먹으면 되지 뭐. 오빠가 잘 구슬리잖아. 그러게. 네 오빠가 그거 하나는 잘해. 마누라 비위 맞추는 거. 저는 이어폰을 빼고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장 한 장 캡처했습니다. 음성 파일도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실 이메일 주소로 캡처본과 녹음 파일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만약을 위한 증거였죠. 메일 전송을 마친 저는 아이패드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 목록, 통장 잔액, 시댁으로 보낸 모든 돈의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해 둔 장부였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 중에 이상한 대목이 있었거든요. 이번 달 개 불입금 날짜 맞추려면 회원이 돈 들어오는 25일까지 버텨야 해. 큰 게 돌아가는 거 아줌마들한테 들키면 안 돼. 입 단속해. 제 200만 원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 억대짜리 계모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장부를 더 뒤져보니 남편의 월급 내역도 이상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남편의 급여가 우리 가정 통장에는 한 푼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월급을 통째로 시어머니에게 돈 구멍을 메우는데 빼돌리고 있었고 우리 집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전부 제 수입으로만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장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남편 안상우가 소파에서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옆에 서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의 잠든 얼굴이 이렇게까지 역겨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이 기생충 같은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간 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회수하겠다고. 그리고 이 역겨운 목줄을 깨끗하게 끊어버리겠다고. 저는 불을 끄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사무소에 출근하자마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줄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사무소 문을 열자마자 책상에 앉지도 않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VIP 전담 창구 직원에게 바로 연결했죠. 네, 도회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족카드 2장 있잖아요. 안상우, 천동숙 명의로 발급한 거. 한도를 0원으로 내리고 바로 정지시켜 주세요. 2장 모두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전화를 끊고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25일 시어머니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둔 200만 원 자동이체 내역을 찾았습니다. 해지 버튼을 눌렀죠. 시댁 빌라의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까지 제 이름으로 잡혀있던 납부 계좌를 하나하나 삭제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일 때마다 시댁으로 흘러가던 돈줄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금융 정리를 마친 저는 사무소를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이메일을 보내둔 곳이었죠.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맞았습니다. 도 대표님, 어젯밤에 보내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시댁 빌라 전세금 1억 5천만 원, 제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그때 계약서 검토해 드렸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법무사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퇴거 명령 내려주세요.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게 가압류 서류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법무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른 댁인데 정말 진행하실 겁니까? 네. 오늘 바로 세팅해 주세요. 법무사는 더 묻지 않고 서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저는 오전 상담 예약을 소화하며 평소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매물 사진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차를 내드렸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사무소 유리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안상우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상담 중이던 손님 두 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야, 도혜원. 이게 뭐야? 카드가 안 먹힌다고.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결제 거절 알림 문자가 떠 있었죠. 저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인사를 한 뒤 서류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행 시스템 오류 아닐까? 요즘 가끔 그러더라. 오류라고. 2장이 다 안 되는데 그게 오류야.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급한 거 있으면 당신 카드로 긁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의 한도가 바닥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내 카드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니 걔 불입금이 내일 모레야. 알지. 저는 펜을 내려놓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 요즘 사무소 운영 자금이 빠듯해. 이번 달은 좀 힘들겠다. 뭐? 힘들다니. 그 돈 안 들어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남편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사무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목소리를 낮췄죠. 야, 진짜 장난하지 마. 당장 현금이라도 좀 뺏어 줘. 안 된다니까. 저는 다시 서류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쾅 닫혔죠. 그날 저녁 사무소 문을 닫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천동숙에게서 23통, 시누이 안희진에게서 17통. 저는 휴대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쌓인 계약서, 더미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밀린 검토 작업에 들어갔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안쪽에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구두였죠. 거실로 들어서니 시어머니 천동숙이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혜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생활비가 왜 안 들어와? 어머님, 늦었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당장 돈 넣어. 내일까지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팔을 가만히 빼고 소파 쪽으로 걸어가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걷어주신 거지 같은 년이라서요. 이제 돈이 없네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거지 같은 년 걷어줬더니 그깟 돈 몇 푼 쥐어주고 유세 떤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원도 안 나갈 겁니다. 단돈 100원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안상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가 무어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방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댁의 돈줄이 완전히 말랐으니 이제 곧 그 허술한 돌려막기가 터질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에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원을 꺼둔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켜놓은 참이었죠. 야, 도혜원, 빨리 와봐.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터질 게 터졌구나 싶었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소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 사무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댁 빌라 아래층에 사는 김 여사였죠. 평소 제 사무소에서 부동산 상담을 받던 단골이었습니다. 도 대표님, 지금 시어머님 댁이 난리가 났어요. 아주머니들이 때로 몰려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네, 김 여사님. 연락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안 오세요. 저는 좀 바빠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계약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30분 뒤에 김 여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경찰차도 왔어요.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대요. 거실이 엉망이에요. 많이 심하군요. 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갯돈을 떼먹었다고 12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현관문을 발로 차서 부쉈더라고요. 김 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TV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화병도 깨고 옷장 열어서 가방이란 가방은 다 끌어냈어요. 시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살려달라고 비명만 지르셨고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대표님, 신우이분 아시죠? 안희진 씨. 아주머니 서너 명이 안희진 씨 회사까지 찾아갔대요. 로비에서 드러누워서 난리를 쳤다는데 그날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해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분도 왔다가 아주머니들한테 멱살을 잡혔어요. 셔츠가 찢어져서 경찰이 와서 겨우 떼어놨는데 그대로 파출소로 끌려갔어요. 네, 김 여사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한번 닫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파출소에서 풀려난 남편이 제 사무소로 찾아왔습니다. 셔츠는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죠.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제 책상 앞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혜원아, 왜? 어머니가 구속될 수도 있어. 아주머니들이 사기로 고소한다고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소 보증금 1억만 빼자. 그걸로 합의하면 돼. 제발.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10수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만든 사무소야. 당신 어머니 사기친 거 막아주려고 내 사무소를 갖다 바쳐.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반은 내 거라고. 남편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볼펜꽂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상우 씨, 정신 차려. 당신은 월급도 다 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면서 이 집에 보탠 게 뭐가 있어. 남편의 입이 멈췄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론도 안 돼.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돌아서서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소에 남아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정이 넘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에 뜬 알림을 받습니다. 새벽 2시에 안방 금고가 열렸다는 보안 알림이었죠. 저는 바로 안방으로 가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 원본이 없었습니다. 제 신분증도 사라져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제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도회원님 명의로 오늘 새벽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임장 첨부해서요. 위임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을 훔쳐서 위임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평소 업무용으로 정리해둔 동네 대부업체 명단을 꺼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명단을 훑으며 하나하나 전화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 업체에서 단서가 잡혔죠. 아, 오늘 아침에 남자분 한 명이 아파트 서류 들고 왔는데요. 지금 건너편 브로커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 중일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잠그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서기 전에 안방 홈캠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14분 남편 안상우가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와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남편은 금고에서 서류 봉투와 제 신분증을 꺼내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저장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인감증명서 불법 발급 기록을 캡처했습니다. 두 가지를 출력해서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겼죠. 관할 경찰서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경제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형사 2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투명 파일을 형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제 신분증을 훔쳐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위조 발급받았습니다. 지금 그 서류를 들고 대부업체에서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고 있고요. 형사가 홈캠 영상 캡처본과 동사무소 발급 기록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역입니다. 저는 위임장을 쓴 적이 없어요. 형사가 옆자리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금 대부업체에 있다는 거죠. 위치를 아십니까? 네. 건너편 브로커 사무실에서 대출 서류 작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형사 2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형사들과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죠. 차가 출발하고 저는 뒷좌석에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세요. 시어머니 빌라 퇴거 소송이랑 전세금 가압류 서류 오늘 바로 법원에 넣어주세요. 오늘 당장요. 네.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자 형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만 바라봤죠. 10분 뒤 브로커 사무실이 있는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이 먼저 내렸고 저는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불이 켜진 사무실이 하나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형사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저를 복도 구석에 세웠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유리문 너머를 지켜봤죠. 사무실 안에서 대부업자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남편이 서류 맨 아래 칸에 도장을 꺼내 들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형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편의 손에서 도장이 떨어졌습니다. 대부업자가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죠. 형사 한 명이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고 다른 한 명이 남편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안상우 씨,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이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 일이에요. 부부끼리 무슨 사기예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임장 위조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건 부부 사이 일이 아닙니다. 엄연한 범죄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죠. 혜원아, 너 내가 신고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남편을 바라봤죠. 형사가 시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동숙 씨도 공범 혐의가 있으니 같이 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부업자 2명이 사무실 구석에서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험악한 고함 소리에 기겁하며 바지를 적셨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죠. 형사들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시어머니에게 보여줬죠. 법원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시댁 빌라에 대한 퇴거 명령과 전세금 압류 통지서가 도착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화면을 보고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남편이 경찰차 뒷문 앞에 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우리 사이는 오늘로 끝이야. 남편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형사가 남편의 머리를 눌러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없이 조용히 출발했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골 스시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도혜원인데요. 오늘 저녁 카운터석 하나 비어 있어요. 네, 대표님. 자리 잡아놓을게요. 저는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었죠. 오랜만에 느긋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던 남편 안상우는 대부업체 브로커한테 속았을 뿐이라고 발뺌했죠.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습니다.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였거든요. 남편은 퇴거 통보가 날아온 시댁 빌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직장에서 잘린 시누이까지 세 식구가 그 좁은 빌라에 모여 앉은 거죠.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침에 사무소 문을 열고 컴퓨터를 켜는데 은행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제 영업용 계좌 3개가 전부 묶여 있었죠. 입금도 출금도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도혜원 고객님 명의 계좌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접수되어서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및 재산 나누기 가압류라고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손을 쓴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이기면 수수료를 2배로 주겠다며
악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비와 가압류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몸을 담보로 잡히는 각서까지 써가며 일수사채를 끌어다 썼죠. 그 변호사가 법원에 낸 주장은 이랬습니다. 제 사무소 수입의 절반이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가압류는 일단 걸리면 법원이 풀어줄 때까지 꼼짝없이 묶이는 겁니다. 상가 잔금을 치러야 하는 거래가 3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야 할 건도 2건이었죠. 수십억이 오가는 거래들이 하루아침에 멈춰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사무소 앞이 시끄러워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자 4명이 사무소 앞 인도에 줄을 서서 피켓을 들고 있었죠. 확성기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시부모 피 빨아먹는 독사 같은 년, 해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기꾼. 그 뒤에 시누이 안희진이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을 돈 주고 고용한 거죠. 사무소 앞으로 걸어오던 손님 한 분이 피켓을 보더니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상가 매매 계약 상담 전화가 왔죠. 도 대표님, 죄송한데 오늘 상담은 좀 미루겠습니다. 사무소 앞이 좀 그렇다고 해서요. 전화를 끊고 또 한 통이 왔습니다. 도 대표님, 저희 계약건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계약 3건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2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무소 밖으로 나가 확성기를 든 남자들의 얼굴과 피켓 내용을 하나하나 촬영했죠. 시누이 안희진이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사진 찍으면 뭐해? 사무소 문 닫을 날이 머지 않았는데. 저는 대꾸하지 않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정리해서 그날 바로 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저녁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혜원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이러다 다 망해. 너도 나도. 가압류 때문에 사무소 며칠 못 버틸 거잖아. 그래서 남편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하나만 내 이름으로 넘겨. 그러면 고소도 취하하고 가압류도 풀어줄게. 건물을 넘기라고. 응, 그거 하나면 돼. 그러면 깔끔하게 끝내자.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흔들리게 만들었죠. 생각 좀 해볼게. 진짜로 생각해보는 거지. 응, 끊어.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들어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의 서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과거에 헐값에 떠하는 매물이었죠.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명령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억대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로 철거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벌금과 책임은 원래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인 이름으로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편이 물 건물은 바로 이것이었죠. 법원 조정 기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일부러 화장을 엷게 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운 것처럼 다크서클을 그대로 두고 입술에 색도 넣지 않았죠. 옷도 평소와 달리 구김이 잡힌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 안상우와 시어머니 천동숙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입꼬리가 실룩 올라가는 게 보였죠. 남편도 저를 보더니 어깨를 펴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쌍방합의 의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주세요.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의뢰인 안상우 씨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금 10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 명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볐습니다. 불안해 보이도록, 주눅이 들어 보이도록 연기했죠. 조정위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말했습니다. 현금은 지금 사무소 계좌가 다 묶여 있어서 당장은 어렵습니다.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넘기라고. 알짜배기로. 시어머니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쿡쿡 찌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외곽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안 될까요? 3층짜리 상가. 남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귀에 입을 대고 뭐라고 속삭였죠.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습니다. 건물 사진과 위치, 면적이 적힌 종이였죠. 건축물 대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주변 시세로 보면 8억 정도 나옵니다. 남편이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쥐며 입을 벌렸죠. 8억이면 되지. 그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 남편이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건물명에 넘기는 걸로 합의하겠습니다. 대신 가압류 바로 풀고 고소건도 취하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피신청인도 이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에 서류를 내밀었죠. 남편이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죠.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저는 떨리는 손을 연기하며 천천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혜원아.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건물 등기 빨리 넘겨. 질질 끌지 말고. 복도를 걸어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저는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죠. 조정이 성립되자마자 제 계좌에 가압류가 풀렸습니다. 저는 사무소로 돌아가 밀려있던 잔금, 이체와 계약건들을 하나씩 처리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건물 열쇠를 받아들고 신이 나서 그날 바로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외제차를 계약하고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축하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저는 사무소에 앉아 그 소문을 전해 들으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 열흘 남짓 남아 있었죠. 그날이 오면 구청 단속반이 그 건물에 들이닥칠 겁니다. 불법으로 늘린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라는 최후 통보 기한이 다음 달 1일이었으니까요. 기한이 지나면 억대의 벌금이 고지서로 날아오고 강제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 모든 책임은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주인 이름으로 떨어지죠. 저는 등기 이전이 완료된 걸 확인하고 구청 단속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당 상가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새 소유자 이름으로 고지서 발송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사무소 창밖으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다음 달 1일 아침
구청 단속반 직원 4명이 남편의 상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철거 명령 스티커가 건물 출입문과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었죠. 그날 오후 남편 안상우 앞으로 3억 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법무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대표님, 안상우 씨가 구청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건물을 넘긴 사람한테 속았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가 바뀌면 책임도 따라간다고 했답니다. 거기서 책상을 엎어서 경찰에 끌려갔고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나지 않았죠.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습니다. 저는 한 번만 받았죠. 도혜원, 너 이 건물이 뭔지 알고 넘긴 거지. 다 계획한 거지.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구청에서 갑자기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3억이야, 3억. 내가 어떻게 이걸 내? 당신이 받겠다고 해서 넘긴 건데 나한테 왜 그래? 이혼 안 해. 조정 무효야. 다시 해. 조정 합의서에 도장 찍은 거 당신이잖아.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해.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가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가 밀리기 시작했죠. 거기에 3억 원짜리 벌금까지 겹치니 남편의 모든 통장이 국세청에 의해 묶였습니다. 뽑아놓은 외제차가 압수당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평소 거래하는 중고차 딜러가 사무소에 들렀다가 한마디 했죠. 대표님, 혹시 안상우라는 분 아세요? 신도시 사거리에서 견인차가 외제차 끌고 가는데 그 옆에 남자가 서서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매물 사진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은 벌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카드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새 통장도 못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파산 신청을 넣었지만 재판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죠. 안상우 씨 1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신분증을 훔쳐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그 죗값이었죠. 방청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문제가 끝나자 시어머니 천동숙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빌라 퇴거 재판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졌죠. 법무사가 사무소에 들러 경과를 알려줬습니다. 대표님, 어제 강제 집행 나갔습니다. 집행관들이 현관문 뜯고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전부 밖으로 빼냈어요. 전세금 회수는요. 빌라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가압류 걸어놨으니 앞으로 천동숙 씨 명의로 잡히는 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유리문 앞에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코트는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혜원아. 시어머니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혜원아, 살려다오. 제발.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 끝을 잡았습니다. 갈 데가 없어. 이불도 없고 옷도 없어. 어젯밤에 편의점 앞에서 잤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제 바짓단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혜원아, 한 번만 받아오. 응.
저는 바짓단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죠. 사무소 앞에 사람이 앉아서 영업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처리해 주세요.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혜원아, 제발, 제발 한 번만. 경비원 2명이 도착해서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리를 질질 끌며 버텼지만 경비원들이 사무소 앞에서 떼어냈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매물 목록을 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행방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비와 가압류 보증금을 빌려줬던 일수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를 찾아낸 거죠. 몸을 담보로 잡히는 각서를 내밀며 시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해안가 어느 항구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를 하며 빚을 갚게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신우이 안희진도 끝이 좋지 않았죠. 제가 접수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고소건에서 벗어나려면 합의금을 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잘린 뒤로 갈 데가 없었던 안희진은 야간 물류센터에서 새벽까지 택배 상자를 나르며 돈을 벌었죠. 매달 1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합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정리되는 동안 저는 법무사와 세무사를 데리고 남편과 엮여있던 부동산 명의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만 남기고 전부 깔끔하게 매듭지었죠. 사무소 앞 난동 사건이 마무리되자 발길을 끊었던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사무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단골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죠. 도 대표님, 이번에 사무소 앞에서 난리 났던 거 다 정리됐다면서요. 다음 주에 상담 하나 잡아도 될까요? 이번엔 좀 큰 건이에요.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고 사무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원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글씨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죠. 저는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저는 더 이상 동네 사무소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신도시의 상업용 부동산까지 거래 영역을 넓혀 회원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로 새 간판을 걸었죠. 직원도 4명으로 늘었고 사무소도 넓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이제 그 돈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 빌라 관리비, 자잘한 지원금까지 전부 제 계좌에 그대로 쌓였죠. 1년 사이에 제 자산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법원 경매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넘겼던 그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죠. 세금을 내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온 겁니다. 감정가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입찰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8억짜리 건물을 받았다고 외제차를 뽑고 술집을 돌아다니던 남편의 들뜬 얼굴이 떠올랐죠.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에 안상우라고 적혀 있었죠. 교도소 주소가 찍힌 편지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사무소로 돌아가 책상 옆 파쇄기에 편지를 밀어 넣었죠. 위잉 소리와 함께 편지가 잘게 잘려나갔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또 편지 왔어요. 응. 안 읽어보세요. 읽을 게 없어.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감 중인 남편은 매주 편지를 보내왔죠. 저는 한 통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전부 파쇄기에 넣었죠.
남편이 출소한 뒤에도 3억 원의 벌금과 밀린 이자가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 천동숙은 항구 근처 식당에서 매일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며 사채 빚을 갚는 중이라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죠. 명품 가방을 들고 동네 아주머니들 앞에서 유세를 떨던 사람의 말로 치고는 볼품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신우이 안희진은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어 정규직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야간 물류센터를 전전하며 제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합의금을 보내고 있었죠.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빠지지 않고 입금이 찍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착한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 돈과 감정을 갖다 바치던 시절은 끝났죠. 주말이면 예약해둔 호텔 스파에서 온탕에 몸을 담그고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넓은 거실에 혼자 누워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지 같은 년 걷어줬더니 유세는 가끔 그 음성 파일 속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어떤 꼴이 되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사무소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메모를 붙여놓았죠.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빌딩 매매건 서류 정리해 두었습니다. 100억대 빌딩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들여 준비해 온 건이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페이지, 중개인 날일란에 제 도장을 꺼내 들었죠. 도혜원. 제 이름으로 새겨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사연 어떠셨나요? 길고 지루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 돈과 마음을 너무 오래 갖다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뒤에서 거지 같은 년이라고 비웃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만 참으면 된다고, 내가 조금만 더 양보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계신 분이요.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부동산 지식이 있어서 싸울 수 있었지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법률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만 마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꾹 참고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